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라는 동요가 있죠. 이 말대로라면 바로 오늘이 까치설인데 왜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하는 걸까요? 고 윤국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우리 전통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 설날이란 동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까치설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설이 없고 의견이 분분한데 국어학계에서는 설날 전날, 그러니까 섣달 금음을 작은 설이라고 부르던 것이 까치설로 변했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작은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까치로 잘못 불리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민속학자들은 까치가 올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담에 주목하는데요. 설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까치설이란 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설 명절은 까치설이란 말에 담긴 기대와 설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연말 연초 각종 사건으로 지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 혼란과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마냥 즐겁지 않다는 분들도 많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갈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돼야 할 명절이 고행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 특집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백명재입니다. 네, 선생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일지 또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번 구정 당일에 병원 당직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교수들이 지금 당직 선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명절에 교수들이 나눠서 당직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응급실에 네. 입원해야 될 환자가 오면 네, 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긴 명절에도 아플까 봐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대형 사건 사고가 이어진 후에 설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지난 연말에도 평소와는 다른 연말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은 되고요. 계엄 이후에 어수선한 전국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와중에 너무나 참담한 사고까지 일어나 전 국민의 충격이 더욱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두 사건 모두 현장을 담은 영상을 모든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더욱 남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근데 계엄, 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우선 챙겨야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건데요. 계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항공 사고도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원인 규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둘 다 트라우마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전형적인 대규모 사회적 재난인데요. 국민들의 아픔도 있겠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인 1차, 2차 경험자에게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3차 경험자라고 합니다. 수습했던 그 현장에 계셨던 소방관 분들이라든지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분들도 정신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트라우마 개념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국회 등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네.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세계관, 국가관, 법치,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참사를 겪게 되신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라서 더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가끔씩 네. 내가 갑자기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생각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이후에 제가 요즘 가끔씩 불쑥 드는 생각은 우리 가족이 모두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가족들이 다 사망하고 나만 남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네. 하더라고요. 충격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네. 듭니다. 네. 자다가 불쑥불쑥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그런 생각을 좀 더 자주 하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 이후에 다들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올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남았던 유가족분들이 네. 무안공항에서 열린 마지막 브리핑에서 그동안 고생한 관계자들에게 다 같이 감사 인사를 하고 구조대원들과 사고수습 관계자분들이 유가족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이자 이 황망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준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또 지속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요. 물리적 충돌이나 분신을 시도하는 등의 극렬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현 상황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피해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영향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안전하니까 국가가 그래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편히 지내는 건데 그쵸. 국가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깨졌다는 것이 매우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선 세대부터 오랫동안 귀중하게 쌓아온 그런 민주주의의 자산이 무너진 것이 이게 과연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릴까 그런 걱정까지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요즘 뉴스만 계속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또 이걸 권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뉴스 당연히 필요한 뉴스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불안해서 더 보게 되는데 네, 사실 맞아요. 더 보면 더 불안해지고요. 예, 화가 나서 보지만 보면 볼수록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도 원래 유튜브를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한 1년 동안 볼 유튜브를 다 본 느낌입니다. 네.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쉬거나 자야 될 시간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에 계속 주변에 맴돌게 되는데 일상생활이 깨질 정도로 스스로 정서 조절이 어려우면 과도한 시청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이제 비슷한 영상을 권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또 끊기가 어렵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네. 진행이 되고 네. 하다 보면 이게 30분, 1시간 혹은 더 맞아요. 많은 시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간에 벌써 30분이 지났네, 1시간이 지났네 네.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핸드폰을 바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저 맞아요. 멀리 둬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잠금 박스를 샀습니다. 네, 이게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네. 1시간이나 2시간 뭐 몇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핸드폰 사용하지 못하고 오는 전화만 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본인 스스로 저도 스스로 조절 안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색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안 보려고 해도 이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게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게 없죠. 저희는 네.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죄책감 네. 비슷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죄책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건강한 걱정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시청들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네. 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좀 괴롭히는 것들을 좀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충격과 후유증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뉴스와 거리두기를 해야 될까요? 정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그 분노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피해를 줄 때 혹은 이런 뉴스로 인해서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본인 생활,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미디어 사용을 확실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항공 참사로 지인 또는 가족을 잃은 분들 이번 설 연휴 기간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 가족들의 빈자리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그 허망함, 비탄, 그리움 등은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야 될 병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몸조차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너무 심할 경우는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나 상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치료를 안 하면 큰일 난다. 골든타임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특히 이번 명절이 또 특히나 길지 않습니까? 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을 권하고 남은 가족분들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잠깐씩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슬픔을 떨쳐내야지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이 듣기에는 강압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떨쳐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개개인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그리고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의 큰 규모의 사고일 경우에는 네. 특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더 의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속성 비탄장애, 지속성 애도장애라는 진단이 진단 기준이 22년도 얼마 안 됐죠. 22년도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1년이 지나도 심각한 애도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그때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족뿐만 아니라 사실 사건을 수습한 소방관 분들이라던가 경찰관들 이런 관계자분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에 계신 소방관 분들 한 100여 명을 네.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끔찍한 현장에 노출이 되더라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와 같이 참혹한 사고의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당연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받는 것이 후유증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4월 특집으로 백명재 경희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우울감이나 불안함이 느껴질 때 음악 듣는 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물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음악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요즘 유튜브 대신 좀 가급적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고요. 출퇴근길에 좋은 앨범 한 장을 골라서 온전히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CD 세대고 앨범에 대한 기억이 더 있어서 그런가 싶은데 사실 이게 예술가가 음악을 하는 예술가가 본인의 작업을 어떻게 보면 한 앨범에 다 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이나 다른 작품들도 일부만 요즘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앨범은 어떻게 보면 음악가가 자신의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것이 앨범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 앨범을 듣는 것이 그 음악가의 그 마음, 그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게 저희가 영상도 그렇고 뭔가 긴 호흡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쇼츠처럼 짧은 네네. 영상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반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듣는 호흡을 느껴본 게 언젠가 싶네요. 그럼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을 맞이했고 가족끼리 모이게 된 건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사실 설 명절에 이 정치 이야기 나올까 봐거든요. 원래 지금 이런 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명절에 정치 이야기 또 나와가지고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이전에도 우리 명절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연히 알리고 싶죠.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조곤조곤 반박하더라도 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아요. 서로 원성만 높아질 뿐이라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른 얘기 막 할까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길까요? 사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좀 여러분 저희 또래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분들과도 한번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젊은 친구들은 좀 눈살을 찌푸리고 했는데 뭔가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리를 망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명절에는 또 정치 얘기 말고도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주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명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면서 명절 증후군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네, 명절 증후군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은데요. 물론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구에도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홀리데이 블루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명절 우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서구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껴서 휴가가 또 한 2주 이상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홀리데이 블루스는 돌아가신 가족 생각이 함께했던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든지 씀씀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홀로 외롭게 지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라 우리나라와 좀 다른 다르네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10대, 20대도 가족과의 만남이 반갑지 않다, 피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대학은 어떻게 됐니? 취업은 했니? 그 다음은 또 결혼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언제 낳니? 이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예전보다 친척들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뭐 예를 들면 꼭 친척이 아니더라도 소개팅 자리 같은 데 나가면 네. 이런 스킬이 없는 분들은 호구조사하듯이 이러면 당연히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죠.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 오랜만에 보는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어야지 네. 뭐 예를 들면 소개팅에서라도 상대방의 호감도가 이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친척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전과 다르게 거의 이제는 명절 아니면 볼 기회가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네. 그런 사적인 얘기보다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에는 칭찬을 어떻게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입고 온 옷이 되게 괜찮은데 어디서 주로 옷을 구입하느냐, 네.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일단 칭찬을 먼저 하나로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궁금증이 뭐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그냥 입버릇처럼 매번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명절에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걸 명심하고 좀 일상적인 대화들로 연습을 좀 하고 만나는 것도 좋을 것 네네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울 증세가 있음에도 우울한 상태라는 걸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특히 최근 10년 동안 청년층들의 우울증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통계로 보면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오는 20대 환자들이 최근 10년 동안 4배가 늘었습니다. 네, 이게 폭증한 거죠. 특히 이런 젊은 세대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울한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역설적인데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혼재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네. 우울감보다 감정 기복, 예민, 짜증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무기력함이 우울함보다 훨씬 더 주요한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좀 더 어렵겠어요? 특히 이제 예민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가족들이 이것을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성격의 문제라든지 혹은 사춘기가 이제서야 뒤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족들도 이것을 병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네. 본인도 이게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과민함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이런 네. 내가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환자분들 중에 명절에 친척 모임에서 상처를 갈 때마다 받거나 이런 네.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세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저는 안 가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안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외가는 가도 힘든 얘기 안 하니까 괜찮은데 친가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하고 이제 명절 지나고 봤을 때 해봤더니 어떤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만남이 너무 큰 스트레스라면 좀 네네. 피하는 것도 좋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뭐 젊은 층만의 우울증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 정신 건강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더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고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살은 중장년층이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네. 10만 명당 자살률을 따졌을 때는 여러 지자체에서 큰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노년층의 자살률이 여전히 크게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좀 수단, 예를 들면 뭐 농약이라든지 네. 이런 치명적인 그 수단들이 좀 더 이제 가까이 쉽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절에 이런 얘기 들으면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 같지도 않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저도 저희 장인 어른이 지방에 살고 계신데 이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혼자 지내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독거이신 분들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그 복지 서비스가 그래도 조금씩 그 자리를 잡아가면서 치매를 비롯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장기 요양 서비스가 가능한 질환이 있지만 다양한 신체 질환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군의 좀 확대가 된다면 네. 좀 더 혼자 계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뭐 암이라든지 통증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신건강이 함께 위태로워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확충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도로 네네네.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다 알지만 사실 그런 게 제도화돼서 잘 시행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명절을 보내고 이제 올라올 때 저희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데 막 우세요.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을 좀 더 다양할 필요가 있는데 화상 전화를 좀 더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문제는 어르신분들이 문자, 카톡, 화상 전화 잘 이용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좀 쓰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네.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또 특히나 이제 손자 손녀들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화면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이더라도 좀 화상으로 연결을 하고 또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화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전화로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실제로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화상 전화도 설치하시고 디지털 교육도 좀 네네네, 스마트폰 교육도 맞습니다. 시켜드리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연휴는 임시 공휴일로 하루가 또 지정이 되면서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잠을 좀 많이 자는 거는 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집 밖에는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침대에서 볼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 카페에서 그냥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안 씻어도 되니 집 근처 카페에서라도 봤으면 좋겠고 이게 평소에 못 잔 잠을 좀 더 자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대신 10시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밤낮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밤낮이 바뀌면 또 뭐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네. 부분이 이게 있어요? 결국에는 다시 연휴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 확실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고 밤낮이 바뀌는 거가
저희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특히 뭐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사인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고민에 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병원에 가면 불면증 약을 처방받으면 잘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불면증 약은 그렇게 권하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의존성 이슈를 저는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면증 약을 가급적 권하지는 않고 보통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의존성 없는 그런 치료제로 약을 드리는 편이고요. 크게 이제 잠들기 어려운 분들 중에는 실제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커피를 자기 전에 마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저는 오후에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냥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나는 커피 두세 잔 먹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카페인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죠. 네.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깼을 때 절대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중간에 시간을 확인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잘 주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못 주무시는 분들은 네. 뭐 새벽 2시, 새벽 3시 시간을 보면 오늘도 망했다. 오늘도 하나도 못 자겠다. 아침까지 어떡하지? 네. 내일 일도 못 하겠네. 이러면서 더더욱 잠에서 깹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깼을 때 절대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그 두 개만으로도 불면증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자다가 깨면은 꼭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더 잘 수 있다. 네네.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군요. 네. 잘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네.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피해야 될 습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두가 건강하게 새해를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뭔가 올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1월 달에 보통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올해 계획을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뭐 계엄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 실제로 평소에 비해서 올해 계획을 아직 못 세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올해 계획으로 본인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한 가지 추가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음악을 뭐 찾아보는 것, 5분이라도 뛰는 것, 뭐 단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앞으로 지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 특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윤종신, 곽진원, 김필이 함께 부른 지친 하루 듣고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설 특집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지방 소멸에 대한 뉴스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섭외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도본코리아 대표가 리뉴얼 프로젝트에 참여한 충남 예산시장이 전국적인 핫플이 되면서 외식업계 큰 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인공이자 지역축제 흥행 보증수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산이 고향인 백 대표는 2023년 초부터 예산군과 함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여러 음식점을 오픈하면서 예산 시장을 탈바꿈시켰고요. 이후 꾸준히 창업 점포를 늘리고 기존 점포를 리뉴얼해 재개장했습니다. 현재 예산 시장에는 백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35개 점을 포함해 100개 점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명도 되지 않던 예산 시장은 평일에도 하루 수천 명이 모여드는 명소로 변모했고요. 2023년에는 370만 명, 지난해 404만 명,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일 기준 11만여 명 등 785만 명이 벌써 예산 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시험 삼아 열었던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대성공을 거둔 것도 다 백종원 매직 덕분이라는데요.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사흘간 무려 35만 명이 다녀가 전년보다 3배 넘게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예산군 인구가 8만 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박 중에서도 대박을 터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시장 간 김에 다른 관광지 구경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이 덕분에 예산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는데요. 예산군이 지난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당호 출렁다리, 모노레일, 내포 보부상촌 등 이 주요 랜드마크의 외부 방문객 유입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95%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관광객들이 예산군에서 소비한 카드 금액을 보면 2019년 389억 6,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7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예산군은 지난해 고용률 77%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인 74%를 초과 달성했고요. 이 덕분인지 예산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우수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예산군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에 예산시장 활성화로 지방소멸 역주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평판 1위 달성 등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33년까지 1,000만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류형 관광도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모시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미 충북 영동군과 경남 창녕군, 경북 문경시 등 14개 지역이 21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더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최근에는 남원 춘향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금산 세계 인삼축제,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등을 컨설팅했고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백 대표 한 명에게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 대표도 홍콩이나 일본 등 관광업이 잘 되는 나라를 보면 음식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다며 스토리텔링의 힘을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정부와 지자체 이러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찌감치 지방소멸 위기를 관광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관광 없이는 지역 경제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괴 마을은 인구 3만 5천 명 정도에 쇠락하던 지방도시였는데 이 지역 출신 요괴 만화 거장 미즈키 시케루의 대표작 개개개의 기타로를 모티브로 요괴 조형물을 설치하고 요괴 테마 음식을 판매하는 등 도시를 요괴 컨셉으로 새롭게 디자인했고 그 결과 연간 2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한때 37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까지도 연평균 172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수치로 볼 수 있듯이 문화와 관광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데요. 관광 수입이 1% 증가하면 그 지역의 고용은 0.1%, 생산은 0.1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도 활용할 K 콘텐츠 많지 않아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콘텐츠 강국이죠. K컬처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많아진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한류 관광객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저도 해외 생활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는데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면 볼거리도 먹거리도 참 많은데 왜 하나같이 특색을 살리지 못할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는 했거든요. 네. 우리에겐 일상일지 몰라도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외국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전통주만 하더라도 안동 소주부터 진도, 홍주 등 지역마다 고유의 술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통 설화를 한 스푼 끼얹은 칵테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삼겹살을 싸먹는 우리 쌈 문화도 스토리를 곁들이면 여느 파인다이닝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독특한 신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직접 가보지 않아도 SNS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여러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만큼 관광 트렌드도 이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엔 하루에 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곳을 마치 도장 깨기 하듯 가고 서구를 반복하며 기념사진 찍기 바빴다면 이제는 체험과 선택,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둘레길 걷기 여행부터 각 지역의 한옥, 고택 등에 머무르며 일상을 체험하는 생활 밀착형 관광도 인기고요. 시골에서 한 달 살기 체험, 숲캉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택근무가 확산하자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원고를 쓰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한국 오면 무얼 가장 먼저 해보고 싶느냐 물어보니까요. 한 친구는 한강에서 치맥 시켜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즐기는 방법도 참 다양해진 요즘입니다. 실제로 지역 특색을 잘 살려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지역도 있죠. 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 산업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대구는 양계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죠. 이 덕분에 일찍이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했고 약 10년 전부터 치맥 페스티벌을 열어오고 있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275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 각종 K-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치맥 문화가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면 김치보다 치맥이라고 답하는 젊은 MZ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의 정원박람회도 한 해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도 했고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에 직접 채취한 해산물 요리를 내놓는 레스토랑 이 해녀의 부엌에서는 해녀의 삶을 다룬 연극 공연을 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융복합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김밥 축제, 저희가 하프타임 뉴스에서 전한 적 있잖아요. 저는 그 축제가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해 10월 열린 경북 김천시 김밥 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박을 쳤죠. 이 김밥 축제는 MZ세대의 언어 유희와 김천시의 혁신적인 행정이 결합한 도시 브랜드 구축 모범 사례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천시는 도시 브랜딩에 앞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김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김밥 천국이란 의견이 다수 쏟아졌고요. 김천시는 김천을 김밥 천국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축제 아이템으로 기획한 겁니다. 네. 관계가 없지만 있는 축제다. 이 축제는 첫 해에만 김천시의 도시 브랜드이자 정체성이 됐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2022년 첫 축제를 연 경북 구미시 라면축제 역시 노 아이템을 아이템화한 축제로 이목을 끄면서 2년 연속 15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도 했죠.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축제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금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번 설 연휴에 즐기기 좋을 지역축제 없을까요? 네, 남은 연휴 어떻게 보내야 야무지게 보냈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가뜩이나 급등한 환율에 치솟은 비행기값 생각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해외 대신 귀성길에 들를 가벼운 국내 여행은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부담 없는 길은 각 지역 겨울축제에 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1월은 어린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겨울 낚시와 관련된 축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다니기가 참 좋은데요.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 경기도 안성 동막골의 빙어 축제가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축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얼음 빙판 위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한치한 산천어 맨손 잡기 이벤트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낚시터와 쉼터도 마련돼 있고요.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외에도 색다른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갖췄는데 올해는 특별히 100m에 이르는 눈썰매장에서 튜브 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등을 즐길 수 있고 피겨 스케이팅과 얼음 축구, 컬링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창 송어축제에서는 2,000명이 동시에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어서 그 광경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고요. 이 텐트를 펴고 즐기는 텐트 낚시도 250동이 있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맨손으로 잡는 맨손 잡기 프로그램은 하루 2번씩 회당 최대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치열한 경쟁 뚫으시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또 축제하면 먹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축제장 한켠에 회센터와 먹거리촌도 있다고 하니까요. 입맛대로 골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차련산맥의 계곡형 1급수 저수지인 광해원에서 진행되는데 1급수 저수지인 만큼 주변 경관도 수려하고요. 글램핑장 안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밤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빙어잡이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넘치는 아이들 체력 빼놓기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낚시보다는 다른 색다름을 즐기고 싶다면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도 있는데요. 자전거로 끌어줄 수 있는 오리썰매를 타거나 러버덕이 줄줄이 이어진 기차 형태 썰매를 타는 이색적 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고요. 또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빙판길 위에서 상상 이상으로 빠른 전동 바이크를 타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방문한 고향에서 갈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요즘 MZ 며느리 사위들 사이에서는 시댁 간 김에 처가댁 간 김에 근처 핫플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신세대 며느리와 사위에겐 이 소도시 핫플 하나 없는 산간벽촌 시골집도 촌캉스 명소가 된다는 거죠. 육아와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광가장 채널에는 시댁에서 3박 4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휴가 때 시댁에서 3박 4일을 보낸다며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와 세종시의 전망 카페 등 핫플을 찾아가 보고 닭볶음탕을 만들어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어울려 식사를 즐기는 평범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힐링이 됐다 열광하며 조회수 10만 회를 거뜬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엔 명절 전후 귀성, 귀경길에 방문한 시가, 처가 근처 핫플이나 여행지 사진,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일상이 여행,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명절 스트레스를 시가 옆 핫플, 처가 앞 맛집에서 푸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연휴 정부와 지자체도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죠. 네, 여행경비 지원부터 교통요금 할인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 사업을 설 연휴에 사용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또 교통 편의도 확대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할인 30에서 40%를 제공하고요.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가족 동반석 할인과 함께 서울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30일까지 초중고 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하고요. 각종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네요.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 박물관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53개소에서 지역관광 명소에 대한 50%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요. 특정 지역 방문 시 숙박, 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도 34곳에서 45곳으로 늘립니다. 지자체들 역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발길을 국내 여행지로 돌리기 위해서인데 남은 연휴 아직 계획 없으시다면 국내 여행으로 새로운 재미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찬테코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내일이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릴 땐 설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요즘엔 돈 나갈 일이 많아서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 받았던 세뱃돈은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기억 안 나요.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 가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집도 많고 아이가 마음껏 쓰게끔 두는 집도 많죠. 정답은 없지만 세뱃돈을 두둑하게 받은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뱃돈을 부모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그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또 모아갈지 알려주는 것도 저는 요즘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명절 용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땐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이 부분이 초점이었기에 오늘은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녀의 세뱃돈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를 시작으로 매주 또는 매달 받는 용돈 관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얼마를 받고 얼마를 사용할지 정하는 예산을 세우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일단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뱃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고 그 김에 경제교육을 하고 싶다면 일단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화를 통해 돈의 의미 또 지출의 의미도 돌아볼 수 있고요. 함께 미래를 그리며 얼마를 저축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아이가 필요한 물건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다면 이를 사기 위해 일부 지출하는 것도 얘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출을 위해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에 기부를 하는 방법까지 크게 나누자면 저축, 소비, 기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하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하는데요. 만약 아이 이름으로 통장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통장을 만들어서 세뱃돈을 저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또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설정한 목표에 근접해 가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저축 습관이 형성되겠죠. 네. 그렇게 저축 습관이 생겼다면 아이에게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고 직접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요. 자녀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나이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투자의 개념부터 하나씩 알려주고요. 지금처럼 세뱃돈과 같이 비교적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죠. 무조건 저축과 투자만이 답은 아니기에 현명한 소비로 자녀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단 부모부터 좋은 현명한 소비 습관을 평소에 보여줘야 합니다. 마트에서 기분 좋다고 덥석 사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아이한테는 계획 소비만 강조하면 아이 입장에선 반발심이 들겠죠.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뒤 아이에게 즐거운 소비 경험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뱃돈을 받았을 경우 일부를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에 보태어 사용하거나 하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은 세뱃돈을 다 쓰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럴 때 무조건 맡기보다 그 이유를 묻고 적절한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아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돼야 경제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자녀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의 기본 개념과 돈 관리 능력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초기 유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이 조금씩이라도 가르쳐주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자랐을 때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일단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에게는 장난감 가게나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간단한 계산과 함께 돈이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돈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뭘 살 때 카드를 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지 저금통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저축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처음 시작하긴 좋겠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야 할 물건이 있다면 대지 저금통을 저축을 하고 모은 돈을 구매를 하는 형태로 아이에게 목표 달성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용돈을 요구하고 또 돈 쓰는 재미를 느끼는 건 초등학교 입학 이후잖아요. 이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저학년과 고학년은 알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용돈을 주면서 아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용돈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꼭 가게에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는 셈과 계산을 잘하기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붙는 원리 등을 설명하고
아이가 저축과 이자의 개념을 깨우치게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은행 계좌를 만들어 아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용돈이나 세뱃돈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와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주식과 정기식 펀드 등 간단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죠. 만약 이에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쌓아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요즘 또 중고등학생들은 용돈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엔 어디에 얼마 썼는지 시시콜콜하게 뭐 부모가 묻는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기초 경제 교육을 한 이후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땐 실질적인 돈 관리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때 월급의 개념과 이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없죠. 없죠. 그래서 가상의 월급을 경험하게 하면 되는데 집에서 일정의 가게 일을 주고 실천을 하고 나아가 작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돈과 일의 소중함과 노동에 따른 보상 그리고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하고요.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알려주는데 이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투자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라이프 사이클도 같이 알려주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기 투자에 대한 경험과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의 원리를 가르치고 빚의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투자와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참 많고 이 시기에 굳이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코인도 하고 불법 도박도 해서 문제가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이 시기에 필요한 겁니다. 경제교육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좀 간단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르쳐야 할 게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장 보러 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저씨 아줌마들과 흥정하는 것도 재밌게 보였고 시장에서 파는 물품과 식품들이 정말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엄마 따라 시장을 가면 시장에서 간단한 음식부터 간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처럼 장보기를 통해서 소비와 지출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장보기가 아닌 예산 안에서 장을 보고 흥정을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고요. 전기요금과 공과금 등의 변화 추이도 알려주면서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의 전략방부터 같이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이라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원하는 걸 구매하게끔 하면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되고 아이 자립심도 키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아이들과 저녁 먹고 경제 뉴스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과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는 아이도 관심 없어하고 서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기도 한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에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직 어렵게 느낀다면 많이 하는 부루마블 게임을 통해 경제 기본 원리를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부루마블 게임 좋네요. 근데 아이에게 용돈만 주고 잘 쓰는지 일종의 감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부모의 역할이 곳곳에서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용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용돈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자녀 용돈 관리는 경제 개념 형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주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아무 말 없이 아이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용돈을 줬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네. 차비나 학원 쉬는 시간 간단한 간식을 먹는 기본적인 소비를 위해서라든지 용돈을 주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 자녀와 함께 용돈의 사용 목적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의 용돈 지급 시기죠. 매주 또는 격주 아니면 매월 줘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 지급이 좋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할 수 있게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녀의 친구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용돈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되고요. 용돈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가 용돈을 받은 후 선저축을 할 수 있게끔 소비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후 필요한 물품 등을 사는 소비 습관도 형성해 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저축과 투자 소비도 아이에게 용돈 중 몇 퍼센트를 할 건지 수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저축 비율은 분기당 조금씩 올리면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어릴 땐 현금 받고 용돈 기입장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용돈도 다 어플로 송금하고 아이도 카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금이든 통장으로 송금이든 다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 스스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 저축 상황을 기록하게끔 교육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이 만들어져야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용돈을 현금이든 송금이든 주실 때 저는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려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간단한 집안일을 도왔을 때 추가 용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자녀가 용돈을 잘못 사용해 금방 다 써버렸다면 추가 용돈을 주지 않고 다음 용돈 날 동안 기다리게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자율성 및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앞서 투자 경험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이가 직접 하게끔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주식이 위험 자산에 속하잖아요. 하지만 자녀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투자 위험도 미리 알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장기 투자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등을 체득할 수 있기에 경제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한 자산관리와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런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의 개념부터 아이가 쉽게 배울 수 있게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개념, 또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요. 아이가 관심 가지는 영역이나 회사 등을 통해서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나 애플, 디즈니 등을 통해서 주식의 개념을 가르쳐주면 곧잘 이해하더라고요. 이때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꼭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 몇 살부터 주식 투자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야지 간단히 주식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수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단적이지 않게 남의 이야기와 관점도 들을 수 있는 나이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상 투자를 통해서 실제 돈 없이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상으로 구매하고 투자한 회사가 잘 되어도 내 돈도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흥미를 유발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생인 청소년 시기에는 작은 금액으로 직접 투자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장단점과 차이를 꼭 알려줘야 한다는 거고요. 네.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재무 상태나 주식 가격 변동의 이유를 간단히라도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아이가 분석력을 기르게 해야겠죠. 부모의 동의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공동 계좌를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설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요. 분기나 반기별로 투자한 주식의 변화 추이를 같이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금액은 한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금액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지난번에 청취자 문자 상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시펀드나 아님 상장지수 펀드인 ETF 등의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상품부터 먼저 시작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난다면 투자한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정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너무 조급해지지 않게 주식은 시간이 지나야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더 자녀가 주식에 가몰입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학습과 재미에 중점을 둬야 하고요. 자칫 자녀가 투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녀는 돈의 가치, 투자, 그리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매달 한 주씩 사는 것도 괜찮겠죠? 예전에는 매달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사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종합지수가 우상향일 때 우량주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가지수에 대한 이득 부분 외에도 배당 이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자연의 고갈,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은 계속 고려되는 대상이다 보니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부하고 정리식 펀드처럼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매월 사모을 때 어른들도 같이 주식을 사면서 이 돈은 나중에 너 대학 등록 자금이다라고 교육하는 것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 포함 교육비 지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기에 교육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저축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죠. 통장을 만들 때 아예 교육비 전용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자동이체를 걸어 출금하는 게 하는 방식입니다. 각 은행 상품에 따라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대신에 교육비 목적으로만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나중에 큰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주식이나 정시펀드 등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정시펀드나 ETF 등을 통해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정시 투자를 하다 보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교육비를 위한 투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부모의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투자 기간,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투자의 다양성은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 교육자금 준비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미적으로 상징하는 바도 크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상품에 따라서 투자 상품이면 복리효과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도 있고요. 장기 상품으로 준비하다 보니 ISA 계좌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준비를 할 때에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저축 상품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불입하는 방법도 좋고요. 아예 필요한 금액과 목표 시점을 정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매월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매월 저축을 하면 목표 달성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교육비 전용 상품을 활용해도 좋은데 교육비 전용 계좌 상품으로 좀 더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은요, 주식보다 코인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코인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 할까요? 먼저 포트폴리오 상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건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가르치는 것은 높은 변동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에 일단 부모인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약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중학교 이상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알려준다고 투자를 권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투자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향후 가치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해 두는 건 필요하겠죠. 만약 실전 매매까지 간다면 중학교 이상 나이일 때 그리고 소수점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니 아주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알려줘야 하고요. 변동성이 크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또 단순히 매수 매도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나 채굴 원리에 대해서도 아이가 알아야 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개설은 부모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와 함께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뱃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부모가 할 게 많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만큼 자녀의 경제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서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저축과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돈 관리를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아야 하고요. 경제 교육은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 내내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돈과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라서 오늘만 저희가 화요일로 코너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 해볼까요? 네, 설 연휴라면 선물 세트, 선물 세트라면 스팸이죠. 이제는 사실 한식 식재료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밥상에 자리를 굳게 잡은 스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스팸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음식 평론가라면 스팸을 즐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스팸을 먹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매운맛 스팸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로 카레를 끓이면 진짜 맛있어서 친구들이 저희 자취방에 많이 놀러와서 먹곤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가공육에 발암물질 가능성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가급적 안 먹으려고는 합니다만 네. 스팸의 그 고전적인 맛은 늘 잊지 않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명절이면 스팸 선물 세트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매우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라 선물 세트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다음에 올 때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근데 스팸은 언제부터 우리 식탁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정식으로 출시가 된 건 1987년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스팸의 제조사인 미국의 홈앤푸드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국내 생산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국내 주둔 미군을 통해 유출되어 먹기 시작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미군 부대 유출 물건을 파는 소위 미제집이 아파트 상가에 한둘씩 있었는데요. 네. 스팸이 대표 상품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 선물로 스팸을 주고받는 걸 미국인들은 신기해한다면서요. 네, 고기가 풍부한, 사실 지나칠 정도로 풍부한 미국에서 스팸은 소비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인기 있는 먹을거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렴한 대체 육류로서 쓰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스팸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못해서 설날 같은 명절에 막 그럴싸한 상자에 잔뜩 담겨 선물로 나가는 현실을 신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미국에 가보니까 통조림 식품 코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스팸에 대한 인식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심심하거나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거나 하면 차를 몰고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지겨울 때까지 상품도 보고 성분표를 읽어보고 그래서 잘 아는데요. 통조림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식재료와 식품이 과잉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고 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통조림 코너만의 느낌이 사뭇 다르죠. 미국은 아무래도 인적이 아주 드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식료품 쇼핑 현실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막 몇십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장을 봐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기에다가 태풍 같은 천재지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존식품인 통조림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좀비 영화 같은 걸 보면 통조림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포장만 뜯으면 먹을 수 있는 완제품 음식들이 통조림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프가 있겠죠. 네. 그 앤디 워홀의 선구적인 팝아트의 대상으로 그 캠벨 수프가 정말 유명하고요. 미국 동북부에서는 통조림으로 된 브라운 브레드라 불리는 빵이 전통 음식입니다. 그 밖에도 콩, 옥수수, 참치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이 통조림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스팸만큼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소비만 놓고 보면 미국과 영국이 각각 1, 2위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2차 대전 때 스팸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식문화에 상당히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스팸이 부족했던 생고기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팸의 맛과 질감이 우리의 주식인 밥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주 안 내켜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굉장히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팸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렇게 우리만큼 스팸을 사랑하는 지역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바로 그 하와이인데요. 네. 하와이 역시 세계 2차 대전 당시 물자의 부족을 겪으면서 스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거기에 원래 하와이에 거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의 식문화가 접목되면서 아주 독특한 스팸 문화가 탄생했죠. 바로 하와이의 대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무스비인데요. 네. 스팸을 얹은 커다란 스시 혹은 초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제품인 스팸을 설탕과 간장 위주의 양념에 졸여서 맛을 더 불어넣은 다음에 캔 모양으로 빚은 밥 위에 얹고 가운데에 김의 띠를 두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스팸과 쌀밥의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맞아요. 맛있어요. 네네. 보통 하와이 여행 가면 무수비 많이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수비는 언제 어떻게 하와이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많은 유명한 음식들이 그렇듯이 원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확실치는 않은데요. 뭐 일단 그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그러니까 1942년경에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그 강제 수용을 했던 그 미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아서 수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스팸 무스비가 탄생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때 여기도 물자가 부족해서 이제 태평양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죠, 하와이가. 그래서 물자가 부족해서 생고기 대신에 스팸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겨났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실 우리가 원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원조인지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게 스팸인데요. 스팸은 언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스팸의 역사도 나름 꽤 오래되었습니다. 1937년 6월 5일에 시판되었으니까 올해로 88살이죠. 미국 미네소타주 오스틴에서 1891년에 설립된 호멜푸드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 돼지 목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이제 처분을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을 한 끝에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를 갈아서 전분과 그리고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색깔을 이제 약간 분홍색이 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금과 설탕, 물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1937년이면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몇 년 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팸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시기적절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스팸인 거잖아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팸의 이름도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의견이 뭐 갈립니다. 네. 이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100를 걸고 88년 전 $100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이름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임원의 동생이 스팸이라는 이름을 고안을 해내서 상금을 가져갔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양념을 한 햄이라는 뜻의 스파이스드 햄. 이 합쳐진 조어가 스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의견이 뭐 우리도 이제 호멜푸드사에서도 우리도 사실은 쟤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팸을 햄이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또 햄이랑은 다르다면서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뭐 사각형 혹은 육면체로 네모나게 만든 음식을 햄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경향이 있죠. 뭐 네. 스모크햄, 김밥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햄은 돼지 뒷다리 부위의 영어 명칭입니다. 이제 돼지가 다리는 원래 짧고 허벅지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 허벅지까지 뭉뚱그려서 햄이라 일컫습니다. 유럽권에서는 고기를 염장하거나 이 훈연한 육가공품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유럽에서는 스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유럽이 워낙에 음식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스팸 음식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스팸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간 거죠, 유럽으로. 그래서 나름의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경우에 스팸 튀김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피쉬앤칩스가 유명하잖아요. 흰살 생선, 대구 같은 생선살을 튀기는데 생선 대신에 스팸에 이제 그 묽은 튀김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팔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일종의 비상식량 혹은 이제 경제적인 먹을거리로 나름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스팸 하면 한편으로 굉장히 부대찌개를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부대찌개를 통해 먹는 햄은 스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덴마크 역시 유럽이죠. 네. 북유럽 덴마크의 튤립 햄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햄이 부대찌개의 맛의 비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스팸이 아니고 튤립 햄을 넣은 부대찌개가 정말 맛있는 부대찌개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 걸로 보아서 유럽에서 이런 햄들이 뭐 아예 입지가 없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또 스팸과 상당히 유사한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고기를 이제 갈아서 뭉쳐서 만들기 때문에 스팸도 기본적으로는 소시지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이 없는 거죠. 껍질이 그쵸. 없는 소세지인데 그런 가운데 프랑스의 테린이라고 하는 음식이 스팸과 거의 똑같습니다. 돼지고기를 갈아서 뭐 경우에 따라서 닭간 같은 것들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과 설탕 등으로 양념을 한 다음에 그런 그 햄 모양 같은 사각형 틀에 담아서 오븐에 삶듯이 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무거운 깡통으로 눌러놓으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 고급 스팸 맛이 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네. 제가 종종 만들어 먹거든요, 집에서. 오, 그럼 프랑스 음식인 이 테린을 직접 만드신다는 거네요? 네네, 고기, 돼지 목살을 사서 이제 갈아서 직접 갈아서 와. 이렇게 뭉쳐서 만듭니다. 그러면 테린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즐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테린을 이용한 어떤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린 자체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프랑스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보통 이제 오르더브라고 하죠. 전체로 테린을 요즘에는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자체가 요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요리하진 않고 빵과 같이 드신다거나 뭐 그 겨자, 양겨자를 발라서 드신다거나 또 피클을 조금 같이 드신다거나 이 정도로만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또 와인 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팸 맛이라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입맛이 스팸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다른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스팸이 최고다. 스팸 하나면 진짜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팸의 어떤 맛이 한국인의 입맛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이제 사실 음식 평론가의 분석적인 입장에서 보면 맛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우리 밥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지져서 먹어도 맛있지만 사실 갓 지어서 따끈따끈한 밥이라면 굽지 않은 바로 딴 스팸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밥이 이제 양념이 안 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짭짤하면서도 살짝 끝에 단맛으로 균형을 맞춘 거기에다가 부드럽기까지도 한 스팸이 맛은 물론 질감 면에서도 너무 밥과 잘 어울린다 이런 점을 네.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스팸은 진짜로 한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스팸은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과 달리 전분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고기다운 거죠. 그리고 고기 입자도 1세제곱 밀리미터 더 작은 3세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세제곱 밀리미터로 갈아서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뭔가 이 입자가 씹히는 느낌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1세제곱 밀리미터 더 곱게 갈아서 한국 스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팸을 부대찌개에 넣어 먹기도 하고 미국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우리들인데 평론가님은 그럼 스팸 어떻게 먹는 거 제일 즐겨하세요?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먹어도 다 좋습니다. 자주 먹지는 않지만 스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따서 그냥 밥과 바로 먹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네.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먹고요. 만약에 구워 먹는다 그러면 아주 두껍게 씁니다. 그러니까 1.5cm 이상으로 썰어서 또 겉을 아주 바삭하게 굽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이 바삭해지지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속은 촉촉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즘 모두가 좋아하는 겉바속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으로 퍼먹으면 전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 놀라신 건가요? 네. 아, 이게 사실 저는 우리가 많이 구워 먹지만 스팸을 굳이 익혀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구우면 이제 바삭한 그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어차피 다 익혀서 나오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이제 생스팸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살짝 구워야 따뜻해지면서 바삭해져가지고 맛있지 않아요? 아, 물론 맛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생스팸과 구운 스팸이 그냥 각각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밥이 조금 식었다 싶으면 스팸을 구웠을 때 그 질감과 온도의 대조가 한층 더 매력적이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휴에 스팸 선물 저처럼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양한 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도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스팸 캔을 까서 이렇게 내용물 꺼내는 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팸이 캔의 진공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스팸을 따서 그 중심 부분, 네. 그 몸통 부분을 손으로 한 2번 이렇게 눌러줘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오. 살짝 한 2번 정도 이제 세게 눌러주면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칼로 그러니까 스팸을 일단 따신 다음에 네. 뒤집어서 칼로 바닥 부분 있잖아요. 바닥 네. 부분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칼 끝으로 구멍을 살짝 내시면 역시 진공 상태가 해제가 되면서 스팸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칼을 써서 조금 위험하다. 두 가지 방법 다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팸을 따신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을 끓이셔가지고 한 10초 정도 담가 놓으시면 또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뭐 그냥 급할 때는 칼이나 숟가락을 이렇게 스팸의 그 몸통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빼낼 때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뭐 숟가락으로 버문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막 칼로 찔러서 빼다가 네. 모양 다 망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랬던 좀 그럴 수 있죠. 많았는데 알려주신 방법들 좀 써봐야겠네요. 자, 스팸 하나 사서 오늘 맛있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또 오랜만에 오늘 저녁에 스팸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스팸을 드실 때 그 캔이 국내에서는 100%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이 원광석으로 그 재련해서 캔까지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캔 자체를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그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을 맛있게 드시고 빈 깡통은 꼭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서 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한 끼실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